시간에 맞춰가지고 2019에서 28회 위주로요. 아마 책들의 2019년 중반까지는 올해 책에 나온 책들에 웬만하면 다 반영이 다 되어 있어요. 그리고 뭐 그전에도 공부를 했겠거니 생각하는데, 그런데 이제 뒤에 가면은 2017년도부터 문제에서 전 지문이 다 OX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찾아서 계속 뒤에 문제 수록이 형법과 형사소송법에서 최신 판례 지문들이 다 들어가 있으니까 나머지는 거기다 조금 맡길게요. 자, 그리고 이제 문제를 좀 더 이어서 28페이지, 27페이지, 28페이지로 바로 가겠습니다. 28페이지에 보면 신분관계에 대해서 형법 33조 본문단서에 대한 게 먼저 나오는데, 형법에서 우리가 대원칙이라고 하면 뭐가 있나요? 죄형법정주의. 죄형법정주의. 그러니까 행위시범률주의라든지 이런 것들도 죄형법정주의에 다 들어가죠. 그것 이외에 헌법적 관점에서 형법에 요구하는 건 딱 하나가 더 있어요. 바로 책임주의예요. 책임주의. 그래서 우리가 책임이라고 하는 말이 형법에서 말하는 책임이 꼭 우리가 평소에 야 네가 책임져야 할 때 그 책임하고 똑같은 건 아니에요. 원래 이걸 바탕으로 한 게 도의적 책임론이에요. 근데 이제 규범적 책임론이라고 하는 건 약간 변형을 해서, 책임의 얘기는 우리가 흔히, 그러니까 처음에 책임이라는 용어가 만들어졌을 때는 객관주의 법학을 할 때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우리가 통상적으로 누구의 탓이다, 야 너 때문이야, 이게 책임이었다가 지금 시대가 바뀌고 그러면서 1975년도에 독일 형법이 나오면서 야 이걸 뭐라고 하기에는 좀 그러지 않아? 야, 이 사람을 뭐라고 하기에는 좀 그러지 않아? 야, 기대도 가능하지 않는데, 나이가 이렇게 너무 어린데, 야, 이 사람은 이게 위법했다고 알지도 못했는데 이 사람을 뭐라고 하기는 좀 그러지 않아? 이런 개념으로 사실은 책임이 바뀌었어요. 근데 책임은 그래도 가장 기본적으로 행위자를 토대로 하게 되고, 그 다음에 개별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이게 자기 책임의 원칙이에요. 그래서 예로 들면은 우리가 인적 처벌 조각 사유, 이 책임과 관련된다고 하죠. 그 사유가 있는 사람에게만 미쳐요. 예로 들면 친족을 감면하는 거, 그 사유가 있는 사람에게. 항상 개별, 책임과 관련해서는 사유 있는 자만. 우리가 이제 신분과 관련해서 33조 본문과 단서, 그래서 이제 이론적으로 33조 본문은 일단 어떤 신분으로 가중, 감경, 또 신분으로 구성, 판례는 얘기를 해요. 신분범의 성립 근거. 그 다음에 33조 단서는 신분으로 중할 범죄와 관련해가지고 신분이 없는 자 혹은 신분이 경한 자, 이런 사람은 그 사유가 있는 자에게만 미친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게 이 33조 단서와 관련해서 이 가감적 신분이 있는데, 이 가감적 신분과 관련해서도 사유 있는 자만. 그러니까 이것에 대한 학설을 생각하기 이전에 책임은 기본적으로 본인에게, 자기 책임의 원칙. 여러분들이 우리가 형법에서 학설 나오는 것을 되게 어렵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원인에 있어 자유로운 행위. 이게 학설로서는 별 의미도 없는 학설이에요. 중요하지도 않아. 근데 시험에서는 잘 틀려. 이유가 뭐냐? 예외 모델설, 일치설, 이 개념하고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원자행에서 뭐가 예외고 뭐가 일치냐가 머리가 아파, 그 말이 왔다 갔다 혼동된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도 기본적인 바탕은 행위와 책임이 동시 존재한다는, 행위와 책임 동시 존재 원칙, 이게 원칙이에요. 그러면 이게 동시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게 예외. 아까 말한 대로 형법에서 원칙이고 헌법적인 관점에서 보장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와
자기 책임, 책임주의 이 두 가지밖에 없다. 그게 원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치설과 예외설, 예외설이라고 하는 것도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용어를 한 번만 다시 정신 차리고 잡아놓으면은 이 말장난이에요. 말장난에 왔다 갔다 넘어가서 이런 것도 갖고 1번 볼 땐 분명히 알았어. 2번 보니까 바꿔놓으니까 헷갈려. 막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런 차이 때문에 틀리는 거예요. 이론상으로 아무 중요도도 없어요. 진짜 별 어려운 것도 없어요. 그래서 이게 기본적인 원칙이다. 그래서 여기서 책임과 관련해서 가감적 신분, 구성적 신분이 있다. 거기서 먼저 업무상 배임과 관련해서 일단 단순 배임보다는 가중하는 거. 부진정 신분범이라는 얘기겠죠. 그래서 신분관계 없는 공범은 단순 배임죄의 정한형으로 처벌한다. 이건 33조 본문단서의 얘기를 넘어서 어떤 사람이 업무상 배임죄다. 근데 업무자가 아닌 자가 가담했다. 본문단서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어떤 입장에서든지 이 부분은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자기에게 신분이 없으면 가중 처벌받지 않는다. 왜? 자기 책임의 원칙에 따라서 개인적으로 판단한다. 자, 그 다음에 31페이지 33번. 장량감경의 사후적 경합법. 우리가 이제 법률상 가중감경 사유의 이제 순서죠. 그쵸? 그래서 여기에서 나오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형법 39조 1항. 이 사후적 경합범과 관련해서 얘는 이제 감경을 하게 되는데 동시에 심판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서 판단한다. 그래서 이제 감경을 하게 되는데 이 감경을 0에서 100까지 이런 표현을 써요. 0에서 100이라고 하는 것은 100% 다 감경하고 아니면 감경을 안 할 수도 있고 이런 조문이냐. 사실 우리 법에 보면 장량감경 이외에 나머지는 이 감경 시에는 법률상 감경은 2분의 1이라는 거죠. 여러분 장량감경은 그럼 어떻게 해요? 장량감경도 말이 장량감경이지 결과적으로는 2분의 1로 감경하게 돼 있어요. 근데 형평을 고려한다라고 하는 점 이건 어떻게 보느냐, 이렇게 0에서 100까지 가냐 이거 아니다. 법률상 감경의 일종으로서 2분의 1을 감경하는 거다 라는 얘기죠. 그래서 2분의 1 미만으로는 거기 39조 1항 사후적 경합범과 관련해서 법률상 감경에 관한 형법 55조 1항이 적용되어 유기징역을 감경할 때는 2분의 1 미만으로 할 수 없다. 됐고요. 다음 34번은 좀 된 판례인데 우리가 앞에서 형법이 이제 개정되면서 두 가지가 있었어요. 아까 앞에 하나는 특수폭행을 어떻게 가느냐. 특수상해로 가야 돼요? 그냥 상해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 특수상해가 아니라 상해로 간다. 옛날부터 특수폭행은 그냥 상해로 해왔는데 원래 이건 폭처법을 대신하기에 조문이 들어왔고 갑자기 형을 올리고자 하는 취지가 아니니까 그냥 상해로 가면 되지 특수상해로 안 간다라고 하는 게 하나 있었죠. 그래서 한번 적어보면은 특수폭행 같은 경우에는 특수상해가 아니라 그냥 상해죄로 이런 것들이 이제 간단하지만 특수자가 나오는 판례가 두 개가 있으니까 헷갈린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제 특수상해. 이 특수상해와 관련해서 258조의 2가 신설이 됐는데 얘네들은 이제 폭처법이 위헌이 되고 개정이 돼요. 그래서 지금 폭처법은 누범 관계에 있고 뭐 2회 이상의 전과가 딱 있고 딱 정해져 있어요. 정해져 있고 그런 과정에서만 적용이 돼요. 근데 이 특수상해가 있고 개정이 되면서 여전히 이제 폭처법은
한정 적용되는데 한정된 경우만 적용돼요. 이 판례에서 이제 두 가지 논점이 있어요. 폭처법상의 특수상해는 법원조직법 32조에 의해서 단독 판사 관할이에요. 그런데 특수상해가 형법 적용되는 부분, 이 형법이 적용되는 부분이 폭처법보다는 형량이 낮아요. 근데 단기 1년 이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법원조직법상 이건 합의부 관할 사건이다. 법을 공부하는 사람들한테는 흥미로운 거예요. 형량이 낮은데 이건 법원조직법에 적혀있지 않아가지고 합의부 관할 사건이다. 근데 얘는 법원조직법에 특례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 판례에서 두 번째로 이제 다투어진 게 뭐냐면 형을 2분의 1 가중한다라고 하는 조문이에요. 이와 관련해서 장기뿐 아니라 단기도 2분의 1 가중한다는 거예요. 그 근거를 이 법이 얘기하는데 우리 형법에서는 누범도 그래요. 장기만 가중할 때는 장기의 2분의 1을 가중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까지도 출제할 수 있어요. 장기만 가중하는 것은 장기의 2분의 1을 가중한다고 규정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여기는 이제 형법만 지금 소개했어요. 형사소송법 파트에 이 합의부 관할 사건이라는 부분은 삼 번 판례에 있어요. 131페이지 3번 판례에 있고 같은 판례에서 나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여기는 체크를 해보면 돼요. 33페이지에 34번. 바로 죄 정한 형의 2분의 1을 가중한다고 규정하는데 그 두 번째에 줄친 부분, 형의 장기만 가중할 때는 장기의 2분의 1을 가중한다라고 꼭 써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그런 말 없이 2분의 1을 가중한다 했기 때문에 장기뿐 아니라 단기도 2분의 1을 함께 가중하는 것이다. 자, 그 다음 판례 이제 세 개가 연속돼서 최근 판례인데, 특가법에서 특가법 5조의 4 상습절도가 위헌선언 돼가지고 이것도 위헌선언 돼서 이제 형량을 좀 낮추거나 아니면 요건을 또 엄격히 가중해서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일단은 뭐 동종종가, 뭐 3회 이상, 그 다음에 누범관계, 뭐 이런 것들이 구성요건으로 들어와 있어요. 이게 이제 구성요건으로 나와 있다. 그러면 특가법 5조의 4가 별도의 형을 정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별도의 형을 정하고 있을 건데, 그 다음 얘기. 자, 특가법의 형량 이외에 누범 가중은 별도로 해야 된다.
그러니까 누범이 구성 요건이니까 별도로 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도 당시 반대 의견으로 제시되어 있지만 그냥 별개라는 거예요. 자, 그럼 또 어떤 문제가 또 발생할까? 동종전과가 3번 있다면 사후적 경합범이 나설 수도 있겠죠. 확정 판결이 있는 범죄와 동시심판의 가능성이 있었던 거. 그래서 사후적 경합범 관계. 자, 동종전과 이 3회 이상과 지금 범죄가 사후적 경합범이 범 관계가 성립하면 이것도 별도로 감경 가능.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범 가중, 그러니까 다른 제도하고는 별개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첫 번째에 나오는 게 35번이 특가법 제목으로 뭐 특가법 5조의 사와 관련해서 누범 규정이 별도로 적용된다. 그래서 뭐 누범 장기의 2배를 가중한다. 그 규정 들어간다. 그 다음에 36번 제목만 보세요. 특가법 상습절도의 양형 시 자체로 사후적 경합범 감경 규정이 적용되는지 적극이라고 써놓으세요. 아니면 동그라미 5를 쳐놓고 제목만 봐도 돼요. 자, 그 다음 37번이 참 재밌는 또 판례인데, 사실 이게 요즘에 상습절도들이 많이 나와요. 특가법이 위헌선언 돼가지고, 여러분 그러면 특가법이 위헌선언 되면 상습절도는 이제 무죄일까요? 아니에요. 왜냐하면 다른 구성요건이 적용돼요. 특가법은 적용 안 되지만 형법상 상습절도가 적용이 됩니다. 근데 이 특가법의 상습절도로 집행유예를 받아요. 여러분 집행유예는 언제부터 개시되나요? 집행유예는 개시되는 게 확정시부터 유예기간이 개시가 되죠. 근데 이제 이렇게 유예기간 진행 중에 뭐가 되냐면 집행유예가 실효돼 버렸어요. 왜냐하면 금고 이상의 다른 범죄를 저질렀다. 혹은 뭐 취소될 수도 있다. 여러분 집행유예 실효와 취소는 무슨 차이죠? 다 알죠? 실효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뻔한 걸 다 하냐고 물어보니까 웃기는 거죠. 실효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효력을 상실한다. 당연히 효력 상실한다. 당연히 효력을 상실하는 게 실효. 취소는 뭐예요? 취소 재판에 의해서 효력을 상실하는 거예요. 그래서 취소는 재판을 별도로 해요. 이거 재판으로 상실을 시키는 건데, 어떤 때? 그럼 취소 같은 경우는 예로 들면 보호관찰, 수강명령을 했는데 이게 어때요? 위반 정도가 심한지 아닌지는 재판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취소라는 거예요. 근데 실효는 법에 의해서 당연히 집행유예 기간 중에 고의범, 금고 이상의 고의범을 범했다. 자동으로 없어지는 게 실효예요. 근데 이게 뭐 중요한 건 아니에요. 중요한 건 아닌데 우리가 이제 찝찝하죠. 잘 얘기할 때마다 실효하고 취소 대충 하는데 이게 실효야 취소야 됐고, 아무튼 어떻게든지 간에 실효든 취소든 실형을 이제 집행하는 거예요. 이렇게 됐는데 앞불사 뭐가 됐냐, A 사건에 대해서 재심이 개시가 돼서 다시 재심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될 거냐 이거예요. 실형이 되는 거야, 이게 집행유예가 되는 거야. 그냥 이때는 이 집행유예 실효나 취소라고 하는 것은
이 재심 판결로, 원래 재심 판결이 있으면 종전의 판결은 당연히 효력을 상실한다 그래요. 그쵸? 재심 판결로 이 부분은 효력이 다 상실돼 버립니다. 여기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다 없어져, 얘네들도. 그래서 집행유예가 선고가 확정됐으면 다시 집유가 개시가 되는 거예요. 그날로부터. 그게 37번 판례예요. 그래서 36페이지에 위쪽에 그 박스 안에 3번에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실형의 집행을 받는 도중이었지만 재심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를 선고 확정받음으로써 더 이상의 실형 집행은 피하게 됐어요, 이 사람. 근데 집행유예가 새로 시작해, 그날로부터, 확정된 날로부터. 자, 38번 이제 집행유예, 이런 것들 여러분들 진짜 짜증나죠. 집행유예 같은 경우는 집행유예 요건이 어떻게 돼요? 어떻게 돼요? 아, 그렇게 해요? 그렇죠. 3자가 하나 더 붙고 351호 이렇게 해서 이제 숫자로 하는 거. 이제 3년이 형 집행 면제로부터 경과는 해야 돼요. 그 이내로는 못하고, 그쵸? 그래서 뭐 단기와 장기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일단 계산을 합니다. 집행유예 요건으로. 근데 이제 이 앞부분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38번 판례가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 종료나 집행 면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죄에 대한 형을 선고하는 경우, 이때는 집행유예를 못한다 이거예요. 집행 이후의 기간 중에 범한 죄에 대한 형을 선고할 때 이미 집행유예가 취소, 실효된 경우 뿐 아니라 이게 집행유예까지도 포함한다는 거예요. 집행유예까지 포함해가지고 집행유예도 포함된다. 실형뿐 아니라, 실형이 종료된 경우뿐 아니라 집행유예가 취소 실효되어서 집행을 받으면 그때로부터 3년이 또 지나야 되고, 그것뿐 아니라 집행유예가 기간 중에는 다시 집행유예를 못하게 된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여기 있는 판례 자체가. 뭐 다 아는 판례인데 라고 생각해도 되겠죠. 뭐 37페이지 40번 비트코인도 몰수 대상이 된다는 거 뭐 뻔히 알죠. 이 범죄 수익 은닉 규제법에서 바로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무형의 재화. 그래서 비트코인도 일정 부분 특정할 수 있다면 몰수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뭐 이런 정도는 다 알겠고요. 페이지 40, 41. 신체적 학대. 46번은 정서적 학대. 이게 형법상의 범죄는 아닌데 아동복지법에 대한 거예요. 그래서 아동복지법은 사실 형법상의 학대에 대한 특별 규정이죠. 그래서 16세 미만에 해당했을 때 나오는 건데, 그냥 45번은 별거 아닙니다. 읽어만 보면 꺽쇠 2번으로 가서 어린이집 장애전담 교사인 피고인이 발달장애 증세를 앓고 있는 장애아동 갑, 놀이도구를 제대로 정리하지 않고 바닥에 드러누웠다는 이유로 갑의 팔을 세게 잡는 등 신체적 학대 행위를 했다. 무죄겠죠. 애가 막 난장 피우니까 잡아가지고 당긴 거. 이 정도로는 학대라고 볼 수 없죠. 그러니까 부모가 좀 과잉한 거예요. 자, 반면에 46번의 정서적 학대. 2번으로 보면은 갑이 창틀에 매달리는 등 위험한 행동을 한다. 4살짜리. 그러니까 약 높이 78cm 교구장 위에 올려가지고 너 자꾸 위에 올라가니까 그렇게 올라가는 게 좋아? 너 이리 올라와 봐. 놓고 막 흔드는 거예요. 그리고 너 올라가 있으니까 재밌어? 너 그러니까 저기 한번 잡아봐. 자꾸 또 자꾸 막 흔들어. 이것은 신체적 학대는 아니고, 그러니까 정서적 학대다. 밑에다가 시험 내는 사람들이 성격 나쁜 사람들이 많아요. 신체적 학대가 아니고 막 자꾸 흔들었는데
신체적 학대가 아니고 정서적 학대는 해당한다. 자, 42페이지. 이제 48번 공동 강요 사안이 있고 49번 블랙리스트, 50번의 화이트리스트 사건이 있는데 국정농단 사건의 다 연장선들이에요. 이제 권리행사 방해죄도 있고 직권남용, 우리가 직권남용죄라고 하는데 최근에 이제 형법 죄명표에서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 이게 되게 비슷한 범죄예요. 근데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는 이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서 법률상 의무 없는 일, 법률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권리 행사를 방해했을 때, 권리 행사 방해. 근데 이제 강요죄는 폭행, 협박으로 똑같이 법률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법률상 의무 있는 일을 하게 하면 직권남용도 아니고 강요죄도 아니다. 이것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강요도 아니다. 요즘에 이게 이제 핫하다는 건 아시겠죠? 조국 교수. 조국 교수가 특감반원한테 이걸 해라, 이걸 하지 마라 시켰다. 권리행사를 방해하고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자. 이건 무죄죠. 왜? 기본적으로 이 권한은 누구의 권한이냐? 직권. 즉, 이 사람은 원래 시키는 대로 할 의무가 있어요. 시키는 대로 할 의무가 있으면 그건 직권을 남용했다고 해도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블랙리스트 사건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과거에 청와대, 국정원, 특히 국정원에서 나서가지고 문화예술계 사람들에서 좌파다 하면은 지원도 배제하고 이 사람들은 공연도 못하게, 전화해서 영화제 상영 못하게 연락하고 계속 하는 거죠. 야, 김재동이 나오지 말게. 아이, 저 새끼 꼴보기 싫으니까 나오지 말게. 블랙리스트. 화이트리스트. 야, 이 사람은 좀 TV 좀 나오게. 에? 이 사람은 좀 지원 더 해줘. 이게 화이트리스트. 이 두 가지 사건이 있는데 논점이 똑같습니다. 근데 이제 블랙리스트 사건에서 이 의무 있는 일을 하는 것은 범죄가 안 된다라고 하는 게 첫 번째, 페이지 46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46페이지 판례 해설에서 2번 보면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에게 명단 송부, 공모사업 진행 중 수시로 심의 상황을 보고하게 하는 경우. 그러니까 비서실장이, 청와대 비서실장이
그다음 뭐 정책특보가 공무원에게 뭐 서류를 송부하는 거, 어떤 보고를 요구하는 것은 의무 없는 일이 아니라 이 공무원이 의무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의무 있는 일이므로 직권남용이라고 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이제 앞에 하나씩 걸려 있어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서라고 하는 거. 이 직권남용죄가 성립하려면 자신의 직권과 관련된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신의 직권과 관련된 거. 그래서 우리가 형법 판례에 보면은 나 합동수사반원인데 와서 빨리 와서 전화 좀 고쳐. 이게 보면 나쁜 짓이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 근데 전화 고치고 하는 게 원래 합동수사반원의 권한이냐 이거예요. 합동수사반원의 직권이 아니죠. 나 청와대, 나 국정원 요원인데 돈 갚어. 돈 갚는 일이 국정원 직원의 직권에 해당하느냐. 이게 참 웃긴 일이기도 해요. 직권과 상관없는 일은 직권남용죄가 상관 안 된다. 직권을 남용해야 된다. 직권과 관련 있는 일이어야 된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일단 비서실장이 이런 일, 거기서 이제 비서실장이 실장 등이 김기춘, 조윤선 뭐 이런 사람들이죠. 블랙리스트를 공무원에게, 공무원이 아니죠. 거기 이제 보면은 뭐 영상진흥원 이렇게 이제 얘기되어 있는데 민간인들 그래서 뭐 영상진흥의 위원 뭐 이런 사람들에게 블랙리스트, 화이트리스트 작성 지시한 거, 이것은 직권남용죄는 된다라고 하는 게 여기서 주요 사안이에요. 그래서 이제 화이트리스트 사건부터, 블랙리스트 사건부터 먼저 하나 보게 되면 페이지 45페이지로 먼저 바로 가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원론적으로 나온다고 해도 이 판례가 쪼개서 나오면 이런 쟁점으로 나오는 거예요. 앞에는 제가 설명한 거하고 똑같아요. 공무원이 뭐 자신의 직권을 가탁해서 그것을 빌미로 삼아 직권에 해당하는 사항, 구체적, 추상적, 구체적 사안과 관련해서 권한을 남용해야 성립한다. 그리고 법률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해야 된다. 이게 두 가지 구성 요건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설명하는 지문이 하나 있을 거고, 그 다음 구체적으로 이제 하나하나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 첫 번째 45페이지 맨 위에 대통령 비서실장 등을 비롯한 피고인들이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을 통해서 문화예술진흥기금 등 정부 지원을 할 신청, 개인, 단체, 이념 성향에 따라 정치적 견해 등을 이유로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영화진흥위원회, 출판문화산업진흥원 등이 수행한 각종 사업에 좌파 등에 대한 지원 배제, 이렇게 해서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 이거 오케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 밑에까지 읽기 싫으니까 이것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 된다. 일반 사인들한테. 아무튼 이런 사람들, 뭐 문화관광위원이라든지 이런 사람들한테. 그 다음 이제 2번으로 이제 4번으로 가는데 이제 강요에 대한 얘기예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도 열심히 하느라고 뉴스 같은 거 볼 시간이 없었죠.
이 당시 이제 어떻게 있었냐면, 당시에 공무원 한 명이 4급에서 5급으로 좌천된 공무원이 있어요. 블랙리스트 작성하라니까 그 비슷한 거 시켰는데 안 해요. 그러니까 4급 직원을 5급으로 보내고, 그래서 이 사람이 나중에 양심선언하고 막 그렇게 되거든요. 근데 뭐냐면 평소에 시키는 일을 안 해. 아니, 그 블랙리스트 이렇게 작성하고 하는 게 우리 문화예술진흥차 하는 게 잘못된 것 같다. 그래서 자꾸 나는 못하겠다 이렇게 하던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을 몇 번 좌천시키니까 이 사람이 어쩔 수 없이 나중에 작성을 하게끔 시켜요. 이게 이제 형법에서 말하는 강요죄가 되는 게 아니냐. 폭행, 협박. 그래서 문제는 이 협박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 폭행의 형량이 얼마나 돼요? 2년. 협박은 3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협박이 형량이 커요. 그래서 이 협박은 한정 해석을 합니다. 이것보다 크니까 와가지고 다 한 대 때린 것보다 말을 더 세게 처벌을 해요. 응? 그러면 뭐, 너 자꾸 이런 식으로 하면 내장 뽑아가지고 줄넘기 한 200번 하고, 뭐 순대는 잘 있니? 이걸 정말 아주,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 협박은 실제 발생 가능한 또 구체적 해악을 고지를 하고 어떤 이 구체적 해악은 어떤 공포심을 야기하는 정도가 돼야 된다. 그래서 이 협박이라고 하는 것을 아주 세게 봅니다. 구성 요건으로. 이 정보통신망법 위반에 보면은 공포심이라든지 불안감을 야기하는 이 문자라든지 영상을 반복하여 전송한다. 사실 정보통신망법 위반죄는 1년 이하예요. 1년 이하. 1년 이하인데 이 두 가지를 보충관계라고 얘기를 해요. 형법에서 보충관계라고 하는 건 뭐냐면 협박죄가 더 센데 이건 안 돼. 이건 안 되니까 그렇다고 무죄로 내보내기는 좀 그렇잖아. 이때 이걸 보충해서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해 놓은 거예요. 이게 정보통신망법 위반죄. 그래서 이걸 보니까 구체적 해악의 고지는 없어. 구체적 해악의 고지는 없는데 불안감이나 공포를 야기할 수 있어. 뭐 순대를 뽑아서 줄넘기 한다는 말은 없는데 그대의 순대는 무사하십니까? 이거 찝찝한데 한 번 봤으면 이 자식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좀 있으니까 그대의 순대는 지방이 많이 끼어 있습니까? 확인하고 싶습니다. 이 자식 봐라. 또 계속 보내. 순대 사진 막 보내고. 이게 반복적으로 해서 공포심 정도. 그러니까 구체적 해악. 내가 칼로 찔러서 자상 17cm 잘라가지고 순대 꺼내서 내가 순대에 1m 87cm를 잘라서 이걸 가지고 줄넘기를 하겠다. 이런 내용은 아닌데 자꾸 나오는 거. 그러니까 문자 같은 거 보내는데 구체적인 해악이 고지되면은 정보통신망법 위반이 아니에요. 협박죄로 갑니다. 근데 그 정도까지 안 되면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바로 이제 이 개념. 이 협박은 협의의 협박. 이걸 의미하는데 아까 말한 그 공무원 있잖아. 기존에 한번 강등도 당하고 한직으로 밀려나고 이 정도가 구체적 해악, 그런 위험성. 나 또 쫓겨나고 강등당하는 거 아니야? 해고당하는 거 아니야? 여기서 이제 쟁점이 되는 것은 공무원이 이제 강등이라든지 해고의 가능성. 이게 구체적 해악이냐? 실현 가능한 구체적 해악이냐? 아니다. 그래서 협박으로 볼 수 없어. 강요죄는 아니다. 이게 쟁점입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는 두 가지가 들어있어요. 공무원한테 명단, 리스트 작성해서 송부하라고 한 거. 이것은 아니다. 이건 원래 공무원의 직무니까. 저 의무 있는 일이니까. 그러나 민간인들, 문화예술진흥위원, 영상위원, 이런 위원들 있잖아. 이런 사람들은 공무원이 시키는 거 따라서 해야 할 의무가 없잖아요. 근데 비서실장이 시키니까 했다. 이것은 직권남용죄에 해당한다. 자, 강요죄. 우리가 볼 때 강요죄 같은데. 이거 무섭지 않나? 근데 협박으로 볼 수 없다. 참고로 지금 이 부분 재상고했어요. 검찰에. 이 정도면 협박이지. 근데 일단 지금 상태는 이렇게 된다. 그리고 이제 앞에 처음에 이제 나오는 게 1번 판시부터 보겠습니다. 부가적으로. 1번 판시는 뭐예요? 공무원이 직권남용과 관련해서 먼저 그만뒀어. 우리가 이제 승계적 공동정범이라고 하는 것과 관련해서 인정은 하되 가담 이후 부분만 죄책을 지죠. 근데 가담 이후 말고 전체에 대해서 죄책을 지는 게 하나 있었는데, 그렇죠. 승계적 방조의 경우, 에? 인정은 하는데 가담 이전 전체에 대해서 방조 인정한 사례가 있어요. 이 뭐냐, 주교사 사건이라고. 주교사 사건은 주시성을 가진 교사가 초등학생을 하나 납치하죠. 그래서 혹시 그거 봤죠? 입에다 바카스를 넣어보니까 그냥 흘러내렸다. 근데도 그냥 내버려둬서 죽은 거. 미필적 고의를 인정한다. 또 그 과정에서 체육선생인데 자기를 좋아하던 여중생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얘는 고등학생이 됐는데 걔한테 연락을 한 거예요. 내가 납치해서 이러이러 일이 있는데 협박 전화 좀 걸어달라. 그래서 바로 특가법 위반, 이 재물 요구와 관련해서 협박 전화를 걸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가담 이전의 모든 부분에 대해서 방조의 죄책을 물었다라고 하는 게 승계적 방조를 인정한다. 그 판례예요. 그런데 이것과는 좀 차이가 있는데, 바로 직권남용과 관련해서 공범이 퇴직을 했다. 보통 보면 공동정범 같은 경우는 이탈하면 어떻게 봐요? 단순 가담자 같은 경우에는 이탈하면 끝이고, 그러나 주모적인 위치에 있으면 결과를 방지해야만이 책임을 안 지죠. 근데 이 사람은 공동정범인데 퇴직을 했다. 이거 그럼 이탈한 거 아니냐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것은 퇴직을 하면은 직권이 소멸이 돼버린다 이거예요. 직권이 소멸되니까 더 이상 그 부분은, 퇴직 후 부분은 어떤 책임이 없다. 이런 거예요. 원래 이제 공동정범이 이탈했을 때는 평균 일원이냐, 주모자냐, 주동적 위치에 있느냐 나누는데, 그런 거 나눌 필요도 없다. 그런 거가 상관없이 직권이 없어지니까 직권 남용이 될 수가 없다. 구성 요건이 아예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죠. 이게 판시 2번이네. 아니 어디에 있어 이게? 이거 화이트리스트 사건에 있으니까 함께 다 정리하면 되니까요. 화이트리스트 사건의 판시 1번 46페이지 1번. 공무원이 퇴임한 이후에는 직권이 존재하지 않고 퇴임 후에도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퇴임 전 공무원 범행에 관해서 기능적 행위 지배가 되었다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이상 퇴임 후의 행위에 대해서는 공범으로 죄책을 지지 않는다는 게 기본이고, 그리고 판시 2번 확 줄여놨는데 앞에 있는 블랙리스트 사건하고 똑같아요. 화이트리스트 사건도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블랙리스트 사건이 전원합의체로 나오니까 그 판시를 그대로 따가니까 다수 의견, 반대 의견 이런 게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화이트리스트
지원할 사람들 선정하는 것도 직권남용죄는 민간인들, 민간위원들한테 한 거 직권남용죄 되고, 그 다음에 강요죄, 폭행, 협박으로 볼 수 없다. 구체적 해악의 고지로 볼 수가 없다. 그래서 안 된다. 이렇게 근거까지 알아두면은 이 문제가 한 문제 나오면 지문이 여러 개 나올 수 있겠죠? 여러분들이 이제 두려워하는 게 뭐가 시험에 나올 거냐? 뻔한 거 시험에 안 나와요. 물론 뻔한 것도 낼 수 있습니다. 총 맞은 사람이 출제를 하면은 틀리라고 내는 건 아니죠. 뻔한 것도 내기도 하지만. 48페이지 52번. 이게 3월 달에 나왔는데 이건 경찰 시험에서 이 문제를 출제 웬만하면 해야 되는데 몰라서 출제 안 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경찰 시험도 인재개발원에서 출제한다고 하지만 현직들이 들어가서 문제를 선별하고 출제를 하죠. 그래서 하는데 바로 이 52번 판례는 2013년 사건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피고인들은 누구냐? 변호사들이에요. 피해자는 경정입니다. 남대문 경찰서 경비과장. 이게 이제 2013년 이 정도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 것 같아요? 농민 시위들 살수차로 쏘고 막 해서 죽고, 그쵸? 막 농민 시위에서 자살하고 강경 진압하고 이런 시절이에요. 그래서 이 변호사들이 어떤 시위에 대한 정부 강경 대응의 어떤 비판 위에서 이제 집회를 여는 겁니다. 이 집회를 이제 사전 허가를 얻는데, 집회를 아무리 해도 남대문 국보 이론데 남대문에 들어가서 하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쵸? 남대문 주변에다가 이제 폴리스 라인을 전부 다 친 거예요. 못 들어가게 쳤는데, 이제 사람들이 많다 보면 밀려서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당시에 남대문 경찰서장도 있고 이 경비과장 이분도 나와가지고 얘기하는 거야. 거기 들어가지 마세요. 이런 식으로 거기는 안 됩니다 하고 막 하는데, 여기서 시비가 붙은 거예요. 그럼 이제 군중 심리가 있어가지고 이 변호사들이 집회 방해, 집시법 위반죄로 방해와 관련해서 이 피해자를 현행범 체포를 해요. 일반 사인도 누구든지 할 수 있으니까 경비과장을 현행범으로 체포한 거예요. 그래서 시간은 한 10초. 처음에 5, 6m, 그 다음에 15m 정도, 총 20m 끌고 가. 20m 정도 끌고 갑니다. 끌어가지고 막 있으니까, 야, 그러니까 변호사들이 솔직히 좀 재수가 없죠. 변호사들이 재수가 없어요. 제가 얘기를 하는데, 제가 최근에 어떤 변호사님을 알게 됐는데, 무슨 형사사건 얘기를, 저 차를 같이 타고 가는데 형사사건 얘기를 해요. 그래서 막 얘기를 하길래, 그래서 이거 얘기를 했더니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잘 모르셔서 그러는데 이렇게 됩니다 하고 얘기를 설명을 한참 하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이제 뭘 잘 모르는 것 같은데, 제가 형사소송에서 여러분들이 보면은 형사소송하면은 우리 뭐 느님 무슨 느님 뭐 이렇게 하고 다 최고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제 고등고시 쪽에서는, 제가 고등고시 쪽에서는 10년 정도 교수님들 책보다 제 책이 더 많이 팔렸어요. 고등고시 쪽에서는. 그러니까 형법 분야의 책도 있고,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연구하는 사람들이니까 제가 감히 장담하겠는데 2013년부터 2017년, 18년까지
판검사 임용되신 분들 중에 제 강의를 안 들은 분은 거의 없다고 장담해요. 제가 신림동에서 이 형사법 분야의 점유율이 100%까지 올라갔었으니까 제가 강의하면 모든 사람이 다 폐강을 했었어요. 지금은 이제 여기서 이렇게 열심히 강의하고 있죠. 근데 그 변호사님이 한참 설명하고 하다가 며칠 전에 알았나 봐요. 약간 반말투를 하다가 갑자기 극 존칭을 쓰면서 갑자기 막 얘기를 갑자기 이상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뭘 알았나 했더니 이제 제 책 같은 경우 이런 것들을 이제 좀 확인을 하고 나서 요즘 이제 좀 갑자기 조심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변호사들이 원래 이렇게 약간 싸가지가 없어요. 싸가지가 없고, 뭐, 잘 몰라. 저도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변호사 사무실 가서 상담하는데, 이 부분은 깊이 있게 좀 심도 있는 논의를 좀 한 다음에 최고 유리한 방편으로 내일, 며칠 뒤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는 모르는 거예요, 변호사가. 이 관련돼서 뭐냐. 가고, 야, 뭐냐고 빨리 막 찾아봐요. 막 인터넷 검색하고, 친구, 야, 이런 사건 해봤어? 막 검색하고 그래요. 그걸 딱 앞에서 볼 때는 태연하게, 다음에 며칠 날 오시고, 그 사이에 최고의 방안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상담료 받고, 그러고 나서 막 전화하고 막 그래요. 근데, 아무튼 좀 체를 하는 거죠. 변호사들이 경비과장한테 하는 게, 뭐, 당신 말이야. 이런 식으로 하면 당신 집행방해죄, 집시법 위반이야. 우리가 당신 범죄의 실행 중 실행 직후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다는 거 알지? 그리고 원래 사회는 미란다 원칙 고지할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이 변호사들이 미란다 원칙도 고지합니다. 너를 집시법 위반죄로 체포하고 현행범 체포하고 당신을 도망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으니까 형사소송법 212조에 따라서 현행범으로 체포하겠다. 그러니까 이제 뭐라고 하냐? 네 맘대로 하고 여러분 당신 맘대로 하세요. 맘대로 하세요. 그러니까 여기서 마음대로 하세요. 이것도 나중에 논점이 돼요. 마음대로 하세요. 그러면 마음대로 하세요로 끝났겠어요? 막 팔 끌어당겨, 놔! 하면 뭘로 하고 막 이렇게 하겠죠. 막 이렇게 시비를 붙은 거예요. 그래서 이 몸에, 여기서 이제 이 과정에서 몸에 이제 약간의 상처가 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로는 체포와 관련해서 미수죄까지만. 기수가, 일단 체포가 실행 착수, 미수가 되려면 어느 정도로는 신체의 자유 제한은 있어야 된다. 그런데 잡아있는 게 좀 어느 정도 상당한 기간은 있어야 되는데 10초 정도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기수까지는 아니다. 두 번째, 체포치상이 되느냐. 이 체포치상과 관련해서 일단 체포 미수도, 원래 기본범죄의 미수범도 결과적 가중범의 기수로 가잖아요. 어떤 체포 미수도 포함하나 상대적 상해 개념에 따라서 자연적 치유 정도여서 상해는 아니다 라고 해서. 그러면 이것도 지문이 여러 가지가 나올 수 있어요. 체포 미수가 되려고 하면 어느 정도 신체의 자유, 시간은 정도 유지는 돼야 되고, 기수냐 미수냐 이 문제도 하나 있고, 미수. 그 다음에 체포치상과 관련해서 체포 미수도 당연히 체포치상으로 갈 수 있다. 그런데 자연적으로 치유될 정도라면 이걸 상해로 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려 7년 만에 나온 판례죠. 이런 판례들은 뭐냐면 항상 여러분들이 잘 알아두셔야 되는 게, 의심스러울 때는 어떻게 합니까? 의심스러울 때는 변호사의 이익으로입니다. 확실한 법리는 의심스러울 때는 변호사의 이익으로. 변호사에게 불리한 판결을 절대 하지 않습니다. 변호사는 최대한으로 유리하게 해줘요. 뭐 누구라고 이름은 말하기 어려운데 강모 씨의 자제분 용석 변호사라고 있는데, 이분들이 원래 아나운서 하려면 다 줘야 돼. 그럴 각오로 해야 돼. 이 사건에서 집단 명칭에 의한 모욕죄가 되느냐. 아나운서들이 고발을 했는데 무죄를 냈단 말이에요. 대법원에서 처음에는 유죄 냈다가. 이유가 뭔지 알아요? 아나운서는 아나운서 협회에 등록된 정규직 아나운서 말고 프리랜서 아나운서도 있다. 모든 사람을 지칭해야 하는 게 아니라 프리랜서 아나운서는 지칭 범위에서 빠지는 것 같다. 그래서 모욕죄,
집단 명칭, 개별적인 모든 사람을 지칭하는 개념이 아니다 해서 무죄를 낸 거예요. 이게 무슨 개소리 같은 얘기입니까? 근데 딱 한 가지, 변호사니까, 그럼 이해가 돼요. 변호사니까, 그럼 이해를 하면 되는 거예요. 여기도 판사들이 같은 나도 나중에 변호사 될 거 아닙니까? 이 변호사한테 뭘 인정하기가 애매한 거예요. 유죄를 인정하기가. 그러니까 판사들도 웬만하면 이 사건에 난 판결하고 싶지 않아. 자꾸 놓는 거예요. 나하고 판결하고 싶지 않아. 계속 미루고. 그러다가 누가 재수없는 사람이 잡는 거예요. 원래 판사들은 기본적으로 내가 딱 부임을 하잖아요. 이게 이제 판사의 경질, 형사소송에 말하는 거. 직무 교체하는 거예요. 직무 이동하면은 사건의 순서를 바꿀 권한이 있어요. 그러면 요런 사건들 있잖아요. 요런 사건은 제일 뒤로 돌려버려요. 그러면 안 하고 이제 기다려. 근데 자꾸 사건 순서하는데 오지 마라 하는데 와. 그러면 이제 기일로 제일 늦게 어차피 돌아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 사이에 판결 안 하고 나가면 땡큐. 이렇게 많이 하는 게 아니라 삼성과 관련된 사건. 왜냐하면 삼성 사건 잘못했다가는 찍혀가지고 변호사 생활하면서 별로 좋지가 않아. 그러니까 안 하려고 해요. 근데 그렇게 넘기다가 어떤 사람은 어쩔 수 없이 사건이 없어 이상하게 나한테. 그래가지고 걸려서 판결을 하다 보니까 이 7년 걸린 거예요. 그래서 시간도 많이 걸리고. 자, 그 다음에 뭐 우리가 53번 기습 강간이 있고 51페이지 하나만 더 하고 쉴 줄 알았죠? 한 3개 더 하고 쉬겠습니다. 하나만 더 하고 쉬겠습니다. 공중 밀집 장소 추행과 관련해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강제 추행하고 공중 밀집 장소 추행. 이 양자는 이제 보충 관계에 있다라고 하는 게 첫 번째 판시의 위쪽에 있는 게. 거기 보면 처음에 뭐 입법 취지는 도시화된 현대사회에서 다중이 출입하는 공공연한 장소에서 추행 발생의 개연성, 처벌의 필요성이 높아진 반면 피해자와 접근이 용이하고 추행 장소가 공개되어 있는 사정으로 명시적, 적극적 회피가 어려운 상황을 활력, 유용력을 행사하는 것 이외에 추행행위로 말미암아 형법 등 다른 법률의 처벌이 여의치 않은 상황을 대처하기 위한 거다. 이걸 보충관계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 강제추행으로 가려면 폭행, 협박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쵸? 근데 공중 밀집 장소 추행은 우리가 이제 기습추행도 인정한단 말이에요. 기습추행. 그래서 예를 들면은 갑자기 가슴을 확 만지는 거. 이 기습추행이라고 하죠. 뒤에서 갑자기 탁 껴안는 거. 기습추행도 있을 수가 있는데 그래도 폭행, 협박의 정도에 이렇다고 볼 수가 없다. 그쵸? 어저께 지하철 타고 왔어요? 버스 타고 왔어요. 만원 버스에서 뭐 했어요? 그쵸? 그게 폭행 협박은 아니란 말이에요. 때린 건 아니잖아. 뭐 죽이겠다. 얼굴이 흉기인 건 있겠지만 그 정도 구체적 해악의 고지 정도는 해악은 아니야. 얼굴이. 그쵸? 그쵸? 근데 공포심을 유발해. 이런 정도. 근데 거기에다가 막 뭘 만져. 그러면 이게 폭행 협박의 정도에는 이르지 않았을 때 성립한다 라고 하는 게 첫 번째. 그러니까 보충관계다 라고 하는 게 첫 번째 얘기고, 그리고 밑에 볼드 성폭력 처벌법 위반죄가 기수, 우리가 협박 같은 경우 기수를 할 때 공포심을 느낄 필요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죠. 도달하기만 하면 되고, 공중 밀집 장소 추행도 성적 수치심을 꼭 느껴야 되는 건 아니다. 느껴야 되는 건 아니다. 그래서 거기 어떻게 기수에 이르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할 정도의 행위로서 선량한 성적 도덕 관점에 반하는 행위를 대상자로 실행하는 것으로 충분하고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반드시 실제로 느껴야 되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건이냐면 지하철 안에서 뒤로 가가지고 자꾸 이제 막 해요. 그럼 여성들이 막 두렵고 말도 못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데 이 피해자는 어떻게 해요? 딱 뒤라보고 뭐야 이 새끼야 확 이렇게 나온 거예요. 뒤에서 자꾸 하니까 뭐야 이 새끼야 확 딱 나오니까 깜짝 놀래가지고 얘 좀 잡아 이 새끼. 잡았어요. 근데 야 이 여자는 수치심 느끼지 않은 거 아니냐 얘기하는데 그 행위로로 족한 거지 꼭 상대방이 수치심을 느껴야 되는 건 아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하나만 더 하고, 자, 이렇게 하나하나 갑니다. 57번, 통신매체 이용음란죄 성부가 문제되는 것과 관련해서 2017년 판례인데, 이제 이 링크를 걸어두는 거, 그 다음에 어떤 링크 걸린 문자를 전송하는 거. 이 판례가 두 가지 흐름이 있는 건 아시죠? 항상 시험의 고득점은 집중력이에요. 자, 여기서 정보통신망법 위반해서 이 음란물 배포 등에 있어서는 링크를 누르면 바로 접속을 하죠. 음란물 배포 등은 인정이 됩니다. 근데 저작권 침해는 링크를 건 것을 본다고 해서 저작권이 침해돼요? 그건 아니죠. 그래서 저작권 침해는 인정이 안 돼요. 왜? 저작권 침해는 추후 뭐 접속해서 어떤 복제를 하고 배포 등이 필요하니까. 근데 음란물 유포 이런 것들은 누르면 바로 나오니까. 그래서 이런 음란물들을 게시판에다 링크를 걸어두는 걸 방치하는 거. 그래서 뭐 링크 걸어둔 거 방치하면 방조도 되고. 왜냐면 누르면 바로 나오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저작권 침해는 그 이후에 또 이걸 복제하고 들어가가지고 복제하고 뭐 배포하고 이런 거 필요하니까 여기는 아직 인정이 안 되는 거고, 여기는 인정이 되는 거고 그래요. 음란물은 뭐 직접 들어갈 수 있는 거. 그래서 통신매체 이용 음란과 관련해서 링크를 보내는 행위, 이것은 도달에 해당한다. 아무튼 전체적인 구도가 그래요. 여기서 뭐 도달도 있고 배포도 있고 다양한 전송도 있고 다양한 게 있고 방조도 있고 하는데, 음란물이나 이런 부분을 유포하고 하는 것은 되는 거고, 그러나 저작권 침해는 안 되는 거예요. 저작권 침해도 판례가 한 두어 개 있어요. 자, 네, 쉬겠습니다.